네, 안녕하십니까. K면도날팀의 강트입니다. 자, 이제 2024년 새로운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자, 오늘 이제 개념 강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자, 앞으로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또 제 수업의 특징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전반적인 임용윤리의 어떤 체계라든가 경쟁률, 그런 거를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덕윤리 개념 강의에 있어서 2024년 강의를 시작하면서 자, 그러면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강트고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졸업을 했고 EBS, 메가스터디, 그 다음에 강남대성학원. 제가 가장 오래 근무한 곳은 강남대성학원입니다. 13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수업을 했었고요. 자, 근데 지금은 제가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임용윤리의 새로 이제 도덕윤리 교수로서 여러분 앞에 섰고요. 앞으로 제가 언젠가 은퇴하게 된다면 아마 임용의 도덕윤리 교수로서 아마 은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간단하게 도덕윤리 1차 시험의 어떤 체계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확인 차원에서 자, 우리 시험은 당일날 1차 시험 당일날 1교시, 2교시, 3교시로 구성이 돼 있죠. 자, 1교시는 교육학이죠. 다 아시죠? 한 문항입니다. 20점. 시험 시간은 60분이죠. 논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2교시는 전공 A, 3교시는 전공 B. 자, 2교시 전공 A는 12문항이에요. 자, 그래서 문항수만 먼저 말씀드리면 전공 A하고 B 합치면 문항수가 12문항, 11문항, 23문항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문항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객관식이 아니라 기입형과 서술형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죠. 어쨌든 2교시 전공 A는 12문항, 총 40점 만점이죠. 2교시는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기입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고 혼합입니다. 그래서 기입형은 한 4문항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은 8문항. 그래서 각각 8점과 32점 해가지고 40점이 되겠죠. 3교시는 전공 B 해서 11문항입니다. 이것도 40점. 시험 시간은 똑같이 90분.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기입형과 서술형이 혼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3교시 전공 B는요, 서술형이 훨씬 많죠. 아까 2교시 전공 A는 기입형이 4문항이었죠. 근데 이제 3교시는 기입형이 2문항으로 줄어들고 서술형이 9문항. 이것도 4점과 32점 혼합이 돼서 40점. 그래서 교육학 20점, 그 다음에 2교시 전공 A 40점, 3교시 전공 B 40점. 그래서 우리 다 알다시피 1차 시험의 총점은 100점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럼 간단하게 경쟁률 한번 살펴볼게요. 2023,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이제 2024년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건 2023년이지만 시험 보실 때 작년에 보신 분은 2024학년도 아마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연도는 2023년에 보지만 2024년에 뭐 합격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2024학년도 어쨌든 작년입니다. 뭐 서울 간단하게 간단하게 볼게요. 서울은 모집 인원 32명에 접수 인원 185명, 경쟁률은 5.78. 경기는 4.61, 인천 5.56, 강원도 5.78, 대전 6.2 이렇게 해서 저기 마지막 제주까지. 제주도는 여러분 모집 인원이 4명입니다. 근데 접수 인원은 35명. 8.75 대 1. 자, 그럼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평균을 내보면은 모집 인원 작년에 총 모집 인원은 245명이었어요. 245명이었고 접수 인원은 1396명. 자, 여러분 머릿속에 뭐 모든 지역, 여러분 해당 지역에 좀 관심을 가지시겠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평균 경쟁률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경쟁률 도덕윤리는 작년에 5.7 대 1이었다. 대충 한 6 대 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년 뭐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6 대 1이다. 나 도덕윤리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 6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이 정도 머릿속에 간단하게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목별 경쟁률을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국어랑 비교해 본다면 국어는 454명, 작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454명 모집 인원에 5,000명이 넘게 접수를 했어요.
경쟁률 10대 1이 넘습니다. 보통 11.48대 1이다. 작년에 국어는. 영어는 8.8대 2 정도. 자, 수학은 6.85대 1. 일반 사회는 한 8.12대 1. 역사는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사회 과목 중에서 역사의 경쟁률이 제일 높죠. 12.45대 1. 지리는 7.53대 1. 근데 우리 도덕윤리는 5.7대 1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국영수 말고 사회 과목끼리 비교를 한다면 일반 사회 189명, 역사 207명, 지리 138명. 여러분 도덕윤리의 모집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도덕윤리가 역사가 그 다음에 207명으로 많은데요. 압도적으로 도덕윤리가 많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낮아요. 많으니까 아무리 합격자도 그만큼 많을 테고 누적된 인원이 다른 사회 과목보다는 적지 않나. 그래서 일반 사회 8대 1 정도, 역사 12대 1 정도, 지리 7대 1 정도, 도덕윤리는 5.7대 1이다. 이 정도. 그러니까 도덕윤리가 딴 과목보다는 뽑는 인원이 조금 많지 않나.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커트라인 간단하게 볼게요. 자, 여러분 1차, 우리는 1차를 지금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1차 합격성 보세요. 63점, 서울 63점, 경기도 60점, 인천 60점이죠. 강원도 54점 쭉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총계 한번 보세요. 1차 합격선은 60.29입니다. 60.29. 이거는 여러분 재작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재작년의 어떤 결과치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수치를 우리가 다 머릿속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면 1차 시험에서 한 60% 이상 넉넉 잡고 한 70%만 맞춰도 합격이다. 요 생각을 좀 갖고 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요 수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덕윤리 경쟁률 한 6대 1. 그죠? 요것만 건지시면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도덕윤리 한 6대 1. 6명 중에서 1명 정도 합격이다. 자, 그리고 1차는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아야 합격이 아니다. 한 70% 넉넉 잡게 맞으면 합격이고, 그 다음에 2차는 면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기라든가, 물론 도덕윤리는 실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합쳐져가지고, 최종 합격선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평균적으로 157.79 정도 됩니다. 1차 총점 100점, 2차 총점 100점. 합쳐서 200점 중에서 157.79가 전국적인 평균 수치예요. 그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윤리의 1차, 우린 지금 1차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역별 출제 비중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도덕윤리는 6개의 영역으로 이제 나누어서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돼요. 먼저 오늘부터 진행할 서양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동양과 한국 철학 제가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사회, 사상, 그 다음에 응용윤리, 그 다음에 통일교육론, 교과교육론, 이렇게 총 6개. 그 중에서 저희 팀은 이제 선생님이 두 분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양 철학과 정치, 사회, 사상과 그 다음에 뭐죠? 응용윤리, 통일교육. 그 다음에 김성묵 선생님께서는 동양 철학과 한국 철학. 그 다음에 어쩌면 가장 비중이 높다고 단언할 수 있겠죠? 교과교육론. 이렇게 이제 나눠서 수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알아야지 이런 영역별로 내가 얼만큼의 비중과 관심을 갖고, 물론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효율성을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어떤 영역에 좀 더 시간적인 안배를 좀 더 많이 하고 좀 적게 할 수 있을까. 모든 걸 똑같이 시간 안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서양 철학은요, 전공 A에서 12점 정도의 출제 비중이 이제 나왔고요. 전공 B는 8점입니다. 어쨌든 합쳐서 20점. 그렇다면 전체 중 25%예요. 서양 철학 25%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동양과 한국 철학은 전공 A하고 B 합쳐서 18점, 22.5%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사회, 사상은 6점과 6점, 전체 12점. 12점 해가지고 15%구나. 정치, 사회, 사상은 15%. 근데 응용윤리는 전공 A에서는 출제가 안 됐어요. 전공 B에서만 한 문제 나왔고, 근데 통일교육론도 전공 A에서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응용윤리도 4점이고 통일교육론도 4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전체 100% 중에서 각각 5%를 차지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서양 철학 25%, 동양과 한국 철학 합쳐서 22.5%, 정치, 사회, 사상 15%, 그 다음에 응용윤리, 그 다음에 통일교육 각각 5%. 그렇죠?
그러니까 응용윤리와 통일교육론은 A, B, 전공 A, B 합쳐서 한 문제다. 한 문제다. 그렇다고 이걸 무시할 수는 없겠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부 비중은 좀 이렇게 안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통일교육론과 응용윤리 작년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제가 물론 설명도 해설도 다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거는 서양 철학과 동양과 한국 철학과 정치 사회 사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 교과 교육론입니다. 교과 교육론은 전공 A에서 10점의 비중으로, 전공 B에서는 12점의 비중으로, 그러면 총 22점이죠. 전체 100% 중에서 27.5%입니다. 그러면 제일 비중이 높은 영역이 어디입니까? 교과 교육론이에요.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교과 교육론이 비중이 제일 높구나. 그 다음에 서양 철학이구나. 자, 그 다음에 동양과 한국 철학이구나. 그 다음에 정치 사회 사상이구나. 그리고 응용윤리하고 통일교육론, 물론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그죠?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공 A는 12문항 40점이고요. 전공 B는 11문항 40점이고요. 그래서 23문항 80점 만점입니다. 여기에다가 1교시 이제 교육학의 논술이 플러스돼서 20점이 플러스돼서 100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20년간 서양 철학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상가의 문제가 몇 번이나 출제가 됐는가, 이걸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고대 그리스 철학 제일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출제 문항 수가 제일 많아요. 20문항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게 고대 그리스 철학이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으로 높은 거는 여러분 칸트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16문항이에요. 칸트나 고대 그리스 철학은 뭐 매년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 7문항, 그죠? 그 다음에 중세 철학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에 관련된 문항이 관련 문항, 이것도 7문항. 그 다음에 흉 3문항, 스피노자 6문항, 그 다음에 칸트는 16문항 말씀드렸고, 헤겔도 몇 년 전에 한 문항 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뭐 출제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죠. 고대 그리스 철학이 제일 많이 나왔고, 칸트가 그 다음에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다면 공리주의에서 또 은근히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근대 공리주의 사상과 벤단과 밀에서 11문항.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거의 매년 나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공리주의도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를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주의과 무어의 현대공리주의 문제도 합쳐서 4문항 정도. 자, 그 다음에 쇼펜하우와 니체는 지금까지 한 문항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존철학자 케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샤르트르 4문항. 그죠? 그 다음에 셀러 3문항, 제임스 두이의 실용주의에서 4문항, 현대 덕윤리, 고대 덕윤리 비교하는 문제 4문항, 그 다음에 윤리의 어떤 상대주의가 있고 절대주의가 있고 쾌락주의가 있고 윤리적 이기주의가 있고 또 의무주의 이렇게 윤리학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윤리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를 비교하는 문제가 4문항 정도, 윤리적 쾌락주의 2문항 정도, 윤리적 이기주의와 의무주의 비교하는 거 1문항 정도, 그 다음에 오컴의 면도날 이론도 이건 좀 됐습니다. 오래됐죠.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오컴이 몇 년 전인가요? 저도 옛날에 가르쳐 하도 오래돼서 몇 년도인지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지만 교육과정 바뀌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번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서 오컴에서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비중을 서양 철학 전체적인 건 다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또 매년 또 출제 비중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고대 그리스 철학, 그 다음에 칸트, 그 다음에 공리주의, 그 다음에 중세 철학, 그 다음에 헬레니즘의 철학 비교하는 문제의 비중이 제일 높구나. 근데 나머지에서도 어떤 사상가가 출제될지는 그건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거 알면은 그것만 공부하면 되겠지만 알 수 없으니까 나머지도 꼼꼼하게 봐야겠다. 어쨌든 비중의 정도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정치 사회 사상도 요거는 이제 2달 이후에 서양 철학이 끝나면 할 테지만 미리 간단하게 볼게요. 자, 정치 사회 사상은요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게
눈여겨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정치사회사상 시작을 할 때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사상가가 누굽니까? 정치사회사상에서 롤스죠. 그죠? 롤스 문항이 압도적입니다. 롤스의 정의론 파트에서 출제문 요번에도 롤스 문제가 났었죠. 그죠? 기본권의 제한 조건 해가지고 기본권을 제한한 조건에 대해서 서술형이 하나 나왔었죠. 롤스 문항이 압도적으로 14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루소 7문항, 로크 5문항, 홉스, 로크, 루소를 묶어서 물론 사회계약설 해가지고 뭐 그럼 몇 문항이 됩니까? 14문항이죠. 그렇다면 롤스하고 사회계약설이 14문항씩 압도적으로 제일 비중이 높다.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 한 문항, 토크빌 한 문항, 슌팩터 한 문항, 그 다음에 노직과 왈처. 보통 요번에 기출문제에서는 작년이죠. 2023년도 기출문제에서는 롤스하고 노직과 왈처가 갑을병 해가지고 하나 세트로 출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노직과 왈처도 점점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포퍼, 마이클 샌델, 맥킨타이어, 그다음에 스미스와 케인즈의 자본주의 사상, 고전적 자본주의와 현대적 자본주의 비교하는 거였죠. 요것도 뭐 출제가 됐었고요. 하이에크 이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이에크도 2문항이 이미 출제가 됐고, 베버 1문항, 하버마스 3문항. 그다음에 요번에 특이한 것은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최초로 출제가 됐죠. 악의 평범성이다 해가지고 최초가 출제가 됐는데 요거 1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화주의죠. 공화주의 문제도 10문항이 넘습니다. 공화주의의 뭐 자유를 비교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고요. 또 민주주의 문제가 민주주의 종류라든가 현대민주주의 해가지고 또 7문항이 출제가 됐고, 자 그렇다면 정치사회사상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는 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비중적으로 생각한다면 롤스,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그 다음에 공화주의, 이게 가장 비중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응용윤리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윤리와 응용윤리를 비교하는 문제 5문항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생명윤리 4문항, 인간중심 자연관 2문항, 동물중심 요거 4문항, 생명중심 4문항, 생태중심 3문항. 자, 그러면 요나스 2문항. 그러면 생명윤리, 인간중심 자연관, 동물중심 자연관, 생명중심 자연관, 생태중심주의, 요나스 책임윤리 묶어서 환경윤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환경윤리에서 출제가 됐다. 이번에 2023년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환경윤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거의 환경윤리 문제고요. 그냥 관영에서 2문항, 시민불복종에서 3문항, 사형제도에서도 1문항이 출제가 이미 됐었고, 해외원주 1문항, 칸트의 영구평화론 1문항, 갈등의 평화 1문항, 그 다음 요번에 또 2023년에 갑작스럽게 정의전쟁론 문제가 1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정의전쟁론, 왈차의 정의전쟁론은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라졌어요.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근데 갑자기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당황스럽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도 당황스럽고, 저마저도 당황스럽고, 여기에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교과과정에, 우리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아무래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교과과정에서 사라진 것이, 없는 것은 거의 출제가 안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응용윤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서양철학이나 뭐 정치사회사상은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과 상관없는 뭐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꼭 교육과정에 있는 사상가만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응용윤리는 우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뭐 생활과윤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연관되는 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 정도 계속. 근데 정의전쟁론은 사라졌는데도 출제가 됐다는 거. 그렇다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적지 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그 고민은 이제 제가 할 거고, 앞으로 요건 어떻게 수업할지는 이제 응용윤리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교과 과정에서 사라진 그런 파트도 출제가 됐다는 거, 지금 시점에선 그거 하나 확인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통일교육도 통일교육 이거 오타네요. 접근이 아니라 접근론 2문항, 북한의 방법론 3문항, 국제관계 이론 현실주의냐 이상주의냐, 뭐 구조주의, 구성주의 뭐 이거 비교하는 거 6문항.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남북한의 통일 방안입니다. 16문항 압도적이죠. 16문항.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 해방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통일 방안이 바뀌었고, 그다음 북한의 통일 방안, 요게 가장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북한 사회 이해 6문항,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3문항,
뭐 민족주의 관점에서 어떤 비용의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이 또 몇 가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냥 남북한의 통일 방안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골고루 출제가 된다. 근데 어쨌든 매년 한 문항이라는 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매년 우리가 1년의 시험을 한번 보니까 어쨌든 한 문항이다. 두 문항 이상 출제된 적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도덕윤리의 어떤 시험 과정과 그 다음에 각각의 출제 비전 경쟁률을 살펴봤고요.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강의할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의 모토라고 할 거예요. 엔드가 되는 작은 기적이다. 엔드는 뭡니까? 끝이죠. 그죠? 우리 인생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몰랐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인생에는 진짜 많은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단계마다 끝이 있었죠. 근데 끝을 이루려면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노력과 열정과 시간과 그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죠. 근데 그 새로운 그 마지막 단계가 또 다른 단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 여러분도 지금 어떤 엔드 단계죠.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는 엔드 단계인데,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 대학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합격을 해서 새로운 이제 시작 단계에 이제 접어들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뭐 단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죠. 근데 누구나 다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한 사람, 열정을 바친 사람,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 남들 놀 때, 남들 라이트 가고 미팅 갈 때 놀지 않고 뭐 노력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새로운 출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은 인생에는 많은 단계가 있지만 어쩌면 지금 여러분 나이대의 단계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 물론 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한 그런 나이대잖아요.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나이대 20대 동안 이제 사회생활의 시작점을 잘 잡으셔가지고 20년, 30년 아니 평생 동안 좋은 직장을 갖고 그 직장에서 노력을 해서 또 가정도 꾸리고 좀 그런 시작 단계에 접어든 그런 나이대가 아닌가. 모든 엔드가 새로운 엔드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노력과 열정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엔드가 되는 작은 기적, 이걸 제 모토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모토고 또 여러분 앞에 선 이 강사로서 제 강의의 모토고, 아마 이 얘기를 아마 수업하는 중에 아마 여러 번 할 것 같아요. 자, 그런 기적을 이루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자, 그럼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도덕윤리는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교재도 상당히 양도 많고요. 서술도 상당히 길고 내용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몇 개의 문장, 아니면 하나의 단어, 기입형은 하나의 단어죠. 그 다음에 서술형은 몇 개의 문장 간단하게 정리, 단순화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해하는 것과 또 그걸 막상 뭐 쓰는 건 또 별개예요. 이해한다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객관식은 어쩌면 쉽습니다. 대충만 이해해도 인과관계 따져서 뭐 선지를 비교해서 답을 고를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해서 막상 쓰려고 그러면 쓰기가 힘들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도덕윤리 임용고시 시험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또 약간 내용상으로는 지루할 수 있겠지만 덜 지루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또 힘차게 또 시원하게 지루하지 않도록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거의 빠진 내용 없이. 시험이라는 건 저 주변적인 부분에서도 출제가 되는 게 시험이에요. 중요한 것만 출제가 된다. 그럼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도 물론 출제가 당연히 되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출제가 되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주변적인 것까지, 중요한 거 아니면 주변적인 것까지 꼼꼼하고 자세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할 겁니다.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를 이제 제시를 할 거고, 그리고 제 수업은 PPT 수업을 통해서 용어와 문장을 여러분에게 최대한 친숙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걸 목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객관식이 아닙니다. 기입형이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해만으로는 안 돼요. 이해만 되면 객관식은 거의 만점이지만
하지만 완벽히 이해했다고 해서 쓰는 건 별개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우리가 내용 정리할 때부터 기출문제 할 때부터 계속해서 어떤 용어, 기입형에는 어떤 용어를 쓰는 게 문제니까, 또 서술형은 문장을 쓰는 게 문제니까 우리는 개념 정리할 때부터 용어와 문장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험에 나올 만한 모든 용어와 그다음 모든 문장을 최대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거는 여러분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PPT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일이 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수능에서 윤리 강의할 때는 PPT 거의 안 썼어요. 거의 다 필기하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이거는 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도덕윤리는. 그래서 최대한 PPT로, 대신 PPT를 정말 여러분이 굳이 필기하지 않아도 그 PPT 내용 자체가 완벽한 필기 노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수정하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에게 PPT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는 식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완벽한 필기, 또 반드시 노트 정리하셔야 되고, 노트 정리하셨으면 반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교재를 올해는 제가 프린트로 이제 제공을 하는데, 프린트를 반복하시면서 더블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고 이틀을 정립하고,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만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암기라고 하는 것은 이해 없이는 암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암기와 이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동그라미, 좀 색칠된 동그라미, 이거 용어고요. 그 다음에 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입형에 출제될 만한 용어는 다 동그라미, 색칠된 동그라미로 최대한 많이 제시할 것이고,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형에 답이 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 문장이죠. 요게 작년에 서술형의 정답이었죠. 용기에 대해서 서술하는 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에 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의 지속적인 보존 능력. 우리가 보통 플라톤의 사주덕에서 용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막상 이거 쓰려고 그러면 이건 또 평소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요게 바로 이제 정답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시면, 그래서 거기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여기 동그라미 친 거는 기입형이고, 1, 2, 3, 4 이건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제가 최대한 도움될 만한 걸 많이 찾아서 넣을 거고요. 그래서 시간과 열정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고 달성할 수 있는 수업. 여러분, 효율성은 보통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친 말이라고 하죠. 여러분, 능률성은 어떤 투입한 거와 산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이라고 합니다. 분모에 해당하는 투입한 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분자에 해당하는 산출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래서 투입한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다음에 산출된 정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능률성이라고 하고, 이런 효과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따지지 않고 그냥 원하는 결과만 달성되면 되는 걸 이제 효과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두 가지를 합친 거를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걸 감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우리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어떤 결과, 우리의 어떤 목적, 결과로서 우리가 나타나기 원하는 목적은 합격이니까, 수험생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합격, 목표의 달성 정도를 뜻하는 효과성,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 강의를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좋은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할 거고, 계속해서 저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수정할 게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히 수정하고, 또 도입할 만한 좋은 게 있다면 또 과감히 도입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도 제 강의를 믿고 꾸준한 반복과 그 다음에 연습 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할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고 강의의 방향을 전해드리는 OT를 마치고요. 잠깐 있다가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 뵙도록 할게요.